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가 37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광주에 전국에서는 유일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스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내일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과 오는 10일을 두 차례 걸쳐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들은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Q&A 형식의 게시물이 문제가 된 건데요.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에는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달려 있었다고 하죠.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 조문은 다 정리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단체들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게 돼 있고 또 다른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권한 문구도 법안에 빠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주무부처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게 아닐까요? 간호법 제정의 배경이 됐던 간호법 처우 개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1박 2일 일정으로 실무 방문을 한다고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요일인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오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방한한다는 소식이 이미 일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정상회교를 하게 될 경우에 양국이 거의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네, 양국이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가 맞고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일본 언론에 처음 이 그 7일부터 8일까지 방위를 할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게 그저께.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아프리카 가나 방문 중에 이 사실을 밝힌 게 어제였고 오늘 대통령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사실상 일본 측에서 이거를 먼저 밝힌 셈이 됐는데요. 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어제 한국 방문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본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저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 뭐 한국보다 먼저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일본은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가 이른바 골든위크 그 연휴 기간인데 네. 말하자면 그 유권자들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낮은 시기에 이제 방한 예정이라는 거를 뭐 발표를 하고 예. 또 실제로 이게 정상회담이 일요일에 이뤄지는 것도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빨리 방문하고 싶은 건가요? 글쎄요.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하죠? 보통은 이렇게 확정된 일정이 생기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하면서 뭔가 이렇게 격을 갖추고 모양을 맞추는 게 관행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먼저 총리가 나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뭐 한일 양국 언론의 평가를 보면 저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뭐 지지율에 좀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은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번 방한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든위크 연휴 기간 중에 이거를 발표한다든지 또 그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한국으로 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 방안을 일본 유권자들이 좀 아는 것을 혹시 꺼려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의심까지도 좀 듭니다. 좀 뭐랄까요?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좀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일본이 먼저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한일 재무장관이 7년 만에 공식 회담을 가진다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과 양자 회담을 열고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인천 송도에서 열린 회담에서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또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협력을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일본 측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스즈키 재무상은 오늘 회담에서 교류가 정기적으로 계속돼 양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니이가타현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추경호 부총리가 참석하게 될 것을 환영한다. 이런 뜻도 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이 경제금융 분야 관련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정례 회담, 그 이른바 한일 재무장관 회의 재개에도 합의를 했는데요. 양국 측은 정례 재무장관 회의를 올해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내달 초 일본 측 재무관을 한국에 보내서 회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미국 방문의 최대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 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방미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미 핵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계획, 공동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의 추진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짚으면서 한미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은 한미 간의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면서 한미동맹의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선 정부 출범 1년 맞은 소회도 밝혔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다들 우리 정부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성과를 보여주자고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부 출범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종이에 연필로 써보기 바란다.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이 변화를 아주 깊이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체감은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직원, 학교 후배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바깥에서 불편하게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추가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천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뭐 떡볶이 먹고 뭐 순대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오늘 그러니까 원래 윤 대통령과 기자단 간의 오찬이 사실 정식으로 잡힌 건 아니었고요. 네. 원래 이제 용산 어린이공원 이제 오는 4일에 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이제 용산 원래 미군기지 터에 네, 원래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예. 큰 잔디밭이 있는 용산 어린이공원을 사전에 이제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였는데 이 장소가 대통령실 청사였기 때문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여기에 대거 갔고 네. 이 자리에 예고 없이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용산 청사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 장소에서 예. 정권을 바꾸는 것은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취임 1년 소외의 초점을 정권 교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를 맡아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만큼 바뀌었느냐 이 점을 강조하면서 네.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의 속도를 더 내고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기자들과 이 첫 대면인 셈인데요. 예.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봤는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지 않느냐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예.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면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어 스태핑 한다 안 한다 말은 없었어요. 재개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살이 더 찌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 하느라고 사실 스트레스를 대통령 입장에서도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사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적인 부담이 컸다, 이런 얘기도 좀 돌려서 전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와서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다가 지금은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지만 언론 보도를 보는 그 루틴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신경 쓰였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미 이후에 주요 이제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만날 의향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의 반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사실 여당 지도부와도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예.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 아직 결과 브리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야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를 타진했는데 이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와 이진복 수석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진복 수석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취임 축하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찾은 이 회동 자리에서 네.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부르면 본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 수석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다만 박광훈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명확한 뜻을 전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로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원내대표만 만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와 지금 취임 1년 이후에 야당 대표와 아직까지 회동이 없는 것이 사실 좀 어떤 소통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연장선상에서 오늘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 또 여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굳이 만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만났죠?
네, 사실 오늘 회동에서는 뭐 구체적인 현안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이제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일단 회동에서는 무쟁점 법안인 대선 공약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선 과제를 논의했는데 무쟁점 대선 공약 등에 대해서 여야 수석들이 모여서 처리할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이 말했지만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법안들이 신속히 개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수석들이 논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당원에 따라 내일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이라도 협의를 하되 이 공식 추인에 대해서 여야 간 일정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근데 검찰은 조사를 못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방문해서 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청사 출입을 허가받지 못해서 결국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주변 사람 대신 송영길을 구속하라 이런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서 담당 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는 그럼에도 오늘 검찰청을 방문했고 결국 이제 검찰 측으로부터 그 청사에 들어오라는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현관 로비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이 혹시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는데요. 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이정근의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된 것인데 그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언론에 유출했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다. 위법 수직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주장을 이 송 전 대표가 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대상자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 절차에 대해 근거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서가 확인됐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검찰에서는 지난주부터 또 어제 오늘은 이제 이른바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이 송영길 전 대표 측 이제 싱크탱크 연구소를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네.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압수수색에서 이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끝나는 대로 이 캠프 관계자 등을 소환해서 자금 조달 또 전달 과정을 규명을 하고 아마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그 진행상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송 전 대표는 회계자료 가지고 갔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검찰은 또 시각이 다른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압수수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압수물 분석하고 난 다음에 혐의들을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소환 조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네, 이게 그렇죠. 검찰의 네.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좀 화제를 바꿔보죠. 이른바 태용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 그러니까 이준복 정무수석이 태용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더일 외교를 옹호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지금 녹취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게 어제 저녁 이제 문화방송 저녁 뉴스에서 나온 네. 내용이었는데요. 이 그 보좌진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 아마도 이제 보좌진에 의해서 녹취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녹취록을 보면 이 태용호 최고위원이 오늘 내가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느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갖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을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녹음이 된 걸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측에서 아무도 방어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이준복 정무수석이 말을 했다는 게 이제 녹음된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 취지였고요. 네. 또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이 있는 기간에 마이크를 쥐었을 때 매번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제 이준복 수석이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공천 언급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당무 개입이자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녹취록의 당사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 공천 관련 얘기를 한 바가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 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면서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수석은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과 그럼 실제로는 무슨 대화를 나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선 4.3 그 제주 4.3 문제가 전당대회 때 논란이 됐는데 먼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멘트를 하고 그 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하니까 태 의원이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잘 안 받아줘서 보도가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주고받았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이 당사자 중에 하나인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이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 한일 관계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과정이 섞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당사자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아예 없는 사실을 지금 보좌진들한테 거짓말로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선의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보좌진들한테 열심히 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두 사람 말을 그 이제 맞춰보면 사실상 두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두 사람 만남에서 뭐 이 공천 문제라든지 뭐 한일 관계 관련 적극적으로 방어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다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이런 발언을 해야 되니 앞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와라 이렇게 말하는 취지에서 정무수석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없는 얘기를 실제로는 없었던 이야기를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주장 두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주장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지도부는 뭐 당 차원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이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당무 개입을 안 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유상범 당 수석 대변인도 당사자는 공천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도 비주류 등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SNS에 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누누이 경고해왔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구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3명을 교체했다면서요? 왜 자기가 말 잘못한 건데 왜 보좌진을 교체합니까?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그 보좌진 채용 공고는 이게 그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4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추측도 이제 소문들이 좀 무성한 상태인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좀 그 다소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뭐 자아 비판, 상호 비판 이런 어떤 북한식의 그런 회의를 요구한다. 한 주에 많게는 20회가 넘게 회의를 하는데 뭐 자아 비판을 요구할 때가 있어서 북한식 총화 같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이런 낯선 분위기와 과도한 업무량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경향신문 등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뭐 이것과 이제 연관돼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태 의원에게 불만을 품은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이제 녹취록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것을 이제 언론에 제공한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뭐 하기야 뭐 그걸 누가 주겠어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거기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흘려줬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한데 녹음 파일이니까요. 근데 보좌진들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뭐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 분신을 한 건설노조 간부 입원 치료 도중에 사망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네, 민주노총은 어제 노동절 휴일 분신한 건설노조 조합원 양모 씨의 사망이 노조 탄압 때문이라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양 씨가 입원 중 숨진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분신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계속되는 강압수사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분신 전국 속에서 노조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120만 노동자의 뜻을 모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사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는데 합리적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데요. 앞으로 이 문제도 노동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존재하지만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난 1년 센터를 운영하며 만나본 은둔형 외톨이들은 어땠고 또 지원했던 성과는 어땠는지 백희정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둔형 외톨이는 어떻게 일단 규정하는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뭐 단절 상태를 6개월 이상 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그 정의를 아직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좀 안 된 상황인데요.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그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런 기간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자 이렇게 3개월로 기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적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 만나는 거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나 네. 아니면 경제적 활동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네네. 3개월 정도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거기에 가족도 포함되는 겁니까? 가족이라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둔 가족 구성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가족도 상담이라든가 교육,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설립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우선 이제 광주는 201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현재 이 센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올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의 은둔 고립 청년이 13만 명이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었고요. 네. 광주도 2020년에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당사자가 약 12,000명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추정 인구로 보기는 하지만 그 일본에서 8050 문제라든가 9060 문제 그러니까 80 노인의 부모가 50의 은둔형 외톨이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한국도 이렇게 은둔 고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그대로 이제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광주가 조례와 이런 실태조사 센터까지 이제 만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광주에서는 네.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두 번째 실태조사를 곧 이제 시행을 할 건데요. 네.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운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약 12,000명. 이제 그것도 이제 연령이 이렇게 전체 인구를 다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 19세 이상부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예. 가족들이 운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가족들은 거기에 포함해서 25,0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운둔형 외톨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일본은 80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젊은 나이 때부터 운둔형 외톨이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네.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운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8050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50이 이제 80은 부모 세대이고요. 예. 50이 운둔형 외톨이 당사자인데 이제 그쵸. 한국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저희가 뭐 청년 시기에 보통 이제 운둔 상태에 있는 경우는 청소년이나 청년 시기에 운둔을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20대에서 30대 청년이 40, 50의 장년이 되어 간다라는 그쵸. 얘기가 되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운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운둔 기간이 이제 점점 장기화되고 길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운둔형 네. 외톨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이라든가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실태조사에서는 뭐 이게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별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예. 우선 전체적으로 운둔 계기를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 운둔 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운둔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운둔을 시작한 연령이 그 청년 시기, 그러니까 19세 후반, 10세 후반에서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30대에 이제 운둔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운둔의 현재 상태에 있거나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기간 안에서 있는 이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부적응이라든가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에 네.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청년이 20대 청년은 이제 뭐 진학 문제, 취업 실패, 직장 내 갈등, 이제 이런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운둔이 시작된다라고 저희 이제 실태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네. 운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네, 운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운둔형 외톨이가 주변에 있다라고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좋은데 저희 센터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도 이제 발굴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려움을 사실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센터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은 센터 자체가 발굴의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센터가 개소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가족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가장 이제 발굴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이제 의뢰자이기도 하죠. 네네. 물론 당사자들도 본인이 이제 조금 운둔 탈출을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저희 비율로 보면은 그 한 26%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39명이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네. 당사자가 한 26%가 본인이 이제 의뢰를 한 경우이지만 대부분 이제 가족이 56% 정도는 가족이 우리 이 집에 운둔형 외톨이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예. 이제 지역의 기관들도 13% 정도가 이제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센터 자체가 이제 발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지난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그 당사자들을 보면은 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생활 습관이 이제 많이 깨져 있는 부분과 여전히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은둔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당사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뭐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상담 지원을 하고요.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시켜서 계속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을 뭐 집단으로도 지금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개인에서도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제 이후에 사회에서 어떻게 복귀를 할 거냐,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진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전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저희는 당사자들의 사회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를 지원해주고 계세요? 지난해 저희가 39명을 지원을 했었고요. 예. 지금도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가 저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이제 추가로 거기에서 추가가 되었고 네. 지금 아직 접수를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접수를 하고 상담을 매칭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39분들 중에 25명, 이게 예. 25명이 다시 이제 올해로 계속 연결이 되고 14명은 이제 종결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만 들어서는 지금 네. 한 12,000명 정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추정을 한다고 조사 결과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이제 전국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저희 광주 센터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한정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인근의 전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북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센터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현재 작년에 저희가 이제 5월부터 당사자 지원을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그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뭐 39명이 적은 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이거나 네. 은둔 기간이 이렇게 길거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합니다. 아, 이 그래요? 숫자도. 네네. 센터 규모나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센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점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에 성과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은둔형 네. 외톨이에서 벗어난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네네.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뭐 이제 성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것들도 합의된 성과를 어디를 볼 거냐. 그동안 집에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이제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관계를 시작하는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성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그거보다는 뭐 취업이라든가 정말 좀 더 나은 단계를 성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시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상담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 단계를 저희가 본다면 지난해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청년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간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그래서, 센터 개소한 지 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쉬운 네.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마지막으로요. 은둔형 외톨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네. 점은 꼭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네. 우선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지금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외에 이런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예.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 은둔형 외톨이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해들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잘 바라봐줘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손을 내밀 수가 있는데, 예, 편견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또 은둔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도가 넓어져야 되고 인식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다른 네네. 곳에 모델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희정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1위 주제는요. 이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임창정 씨입니다.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SG증권발, 그러니까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최근에 터졌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8조 2천억 가량이 증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계속 이 의혹 수사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연예인 임창정 씨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창정 씨가 처음에는 본인도 30억을 투자했고 뭐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 이른바 뭐 1조 파티에도 임창정 씨가 있었고 또 투자자 모임들에서 뭐 발언들이 나오고 이른바 이게 결국엔 투자 독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JTBC나 아니면 또 그 전에 SBS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주가 조작단 사업에 참여한 정황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총책을 맡은 라더견 대표에 대해서 임창정 씨가 이게 종교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잘 보여야 된다. 결국 뭐 모든 돈이 이렇게 해서 벌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종교적인 모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뭐 이런 발언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정말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아니다. 이제 임창정 씨도 해명한 게 그런 비슷한 부분인데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를 뭐 독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맥락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 임창정 씨 측에서 밝힌 내용 보니까 네. 처음에 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못 믿으니까 네. 25억을 그냥 통장에다 넣어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돈 되돌려주긴 했지만 네. 뭐 이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인데 나 설마 속이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이제 이 투자 집단에서 뭐 다른 연예인들도 계속 뭐 이제 컨택을 했다 만났다. 뭐 심지어 이제 솔비 씨의 소속사 대표도 만나서 뭐 솔비 씨의 그 전시회에서 3천만 원 가량의 작품을 구입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재투자해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 그림판 돈으로 재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좀 신뢰성이 없어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노홍철 씨한테도 투자 접근을 했는데 거절했다 등 많은 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좀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주식 투자 구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좀 연예인 스스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연예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바로 백상예술대상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매해 치러지지만 이번 백상예술대상은 온라인상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TV 부분에 관련된 수상이 예전엔 정말 TV 부분 하면은 정확하게 공중파, 케이블 이런 TV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주 넓어져서 OTT,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쪽에 있는 채널들이 다 이번에 수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TV 부분 수상에서 대상과 작품상, 대상은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NA의 배우 박은빈 씨였고 작품상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여자 최우수 연기상도 더 글로리의 송혜교 씨, 뭐 남녀 조연상도 수리남, 더 글로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파를 넘어서는 컨텐츠들이 나왔고요.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분이 예능 부분인데 예. 예능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있는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피식쇼가 이제 예능 작품 상을 받은 거예요. 유튜브에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전통 코미디언이었는데 코미디가 이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사라지다 보니까 유튜브로 채널을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컨셉을 잡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능 작품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왜 이제 그 TV 예능상을 받은 분도 이제 김종국 씨인데 그 김종국 씨가 TV 예능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 웹예능 브랜딩 때문에 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확실히 좀 미디어의 판이 변한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고 뭐 예를 들면 그뿐만 아니라 뭐 연극 부분에서의 변화 뭐 그래서 남녀 연기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하지성 씨라고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떠한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제 좀 캐주얼하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수준의 아주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디지털로도 생중계가 됐거든요. 네. 이제 숏폼 플랫폼에서 생중계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198만 2,420명이 이 컨텐츠를 이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43만 명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만큼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채널이 넓어지고 있는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SNS에서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형식의 파괴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2위 주제는요? 2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좀 풍성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야구고 키워드가 롯데입니다. 네. 네, 지금 뭐 SNS에서 롯데 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거 꿈이냐 뭐 이런 얘기들 현실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말에 정규 시즌 개막 전에 KBO 미디어 데이를 했거든요. 네. 근데 10개 구간 감독들한테 가을 야구에서 만날 것 같은 두 팀을 뽑아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롯데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 이긴 것 같은데 예. 이런 롯데의 대반란을 보면서 진짜 이 변화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른바 이제 톱대, 그러니까 탑대라고 하죠. 탑이 된 롯데 이렇게 해서 약어가 나오고도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봄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봄대요? 내가 봄에만 강한 롯데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봄 시즌에는 상당히 잘하다가 뒤에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연승 가도도 지금까지 중에 엄청난 수준의 연승 가도를 하고 있고 제일 포인트는 이른바 이제 버림받은 방출 선수들이 다시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 롯데의 반란 혹은 롯데의 변화 어디까지 갈 것인지 KBO의 흥행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주제라서 계속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진짜 신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스포츠 분야 또 다른 키워드 있다고요? 네, 해외 축구 키워드고요. 듣기만 해도 배불러지는 3명의 이름입니다. 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 또 이번 주에도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네. 선수는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죠. 시즌 리그 10호골을 넣으면서 7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놀라운 기록들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또 8일 만에 리그 6번째 골을 넣으면서 스페인 그 프리메라 리그, 그러니까 라리가라고 하죠. 여기서 그 슛과 어시스트 포함해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최초의 이제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10개 이제 슛과 어시스트를 포함하면은 이제 10개가 넘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하면서 나폴리가 이제 우승을 준비하려고 이제 본인들의 축구 경기도 하루 당겨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 그래서 하루 당겨져서 하루를 늦춰져서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승을 확정을 못 쳤어요. 네, 왜냐하면 그 확정 짓겠다고 그랬던 거 그쵸?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했었던 약한 팀한테 마지막에 뒤통수를 맞아서 동점으로 끝나는 바람에 그래도 뭐 우승은 거의 확정이긴 한데 네. 이제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서 축보를 터뜨리고 싶었지만 조금 밀렸다. 다음 주에는 아마 행복한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핵무기 방미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 억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라고 말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미 결과를 놓고 이제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 이정표가 수립됐다라고 여당에서 얘기.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새 문제점들이 야기됐다라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 어떤 방미 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요즘에 워낙 생성형 AI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예. 76살이시고 평생을 딥러닝에 이제 몰두하신 분이라 예. 거의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지금 쓰는 인공지능의 모든 논문이 거의 이분에서 나왔다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이분이 이번에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10년 동안 구글에서 이제 몸을 담으면서 이런 딥러닝을 다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왜 사표를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뉴욕타임즈에 나온 건데요. 예. 결국에 지금 AI 기술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좀 자유롭게 비판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한 기업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기업을 나와서라도 지금 AI의 위험성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 노 교수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구글은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서비스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AI가 살인 로봇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것들이 좀 오히려 뭐 후회스럽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지금 과연 이 생성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견제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신문 한 페이지 넘기잖아요. 그럼 네. 인공지능 대단하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레저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연휴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노동절이라고 하죠. 노동절 연휴에 지금 아시아권이 뜨겁다는 건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이 보복 관광에 나서면서 예. 중국에서는 숙소가 모자라서 화장실에서까지 잠을 자는 이런 관광객들이 생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닷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내에서만 2억 4천만 명이 여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정말로 보복 소비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제 23조 원의 관광 수익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홍콩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코로나 전에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주도와 베이징의 하늘길이 3년 만에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연휴 기간에 생각보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지금 중국에 있었던 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가 과연 우리나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고민과 전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지자체가 또 이번에 또 어린이날 연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린이날 연휴에 좀 가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이 지금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린이날 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 또 체험할 곳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 관광객도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너무 발길을 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네요. 한중 관계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냉정한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명동에 있는 분들이 중국 관광객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막 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권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 전남 해안, 오전에 그 밖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에 밤부터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지 120mm 이상, 제주도 30에서 80, 전남권과 경남권, 서해 5도 10에서 40, 그 밖에 전국 5에서 20mm입니다. 제주도와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벼락에 치겠고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8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19에서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3도, 습도 3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일본 오사카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제일 코리안과 관련해 두 가지 크게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다. 백경영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칼럼 2023년 우토로에 필요한 것의 첫 문장인데요. 아침 조간신문을 읽다가 이 칼럼을 발견하자마자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백 교수가 꼽은 기념할 만한 첫 번째 일은 이카이노 지역의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 개관 소식이었습니다. 이카이노 지역은 일제강점기 살기를 찾기 위해 넘어간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곳입니다. 드라마 파친코에서 주인공 선자가 남편 이삭과 함께 첫 발을 디딘 돼지 분뇨 냄새 가득한 빈민가이기도 하죠. 백 교수는 이런 점에서 역사자료관 개관은 제5사카 조선인들에게 감개무량한 일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기념할 만한 일은 4월 30일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토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한국 정부 지원과 한일 시민들의 연대로 마을 주민들이 새로 지은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일본 청년이 방화를 하는 사건 속에서도 우토로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에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우토로 평화기념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우토로는 1941년 교토 비행장 건설이 계획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건설 노동자로 모이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비행장에서 일하면 징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 식민지배 속에서 피폐해진 삶의 다양한 사연들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종전으로 비행장 건설이 중단된 뒤에는 빈곤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 선량한 일본인일수록 단순한 강제동원 논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화기념관의 김수환 부관장의 말을 전하면서 그는 강제동원에만 매달리게 되면 일본 식민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진 강제적
경제적 수탈이나 차별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동원된 사람만이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강제로 동원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선량한 인식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문제의 복잡함을 외면한 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단한 지지와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부장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토로에 정작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를 수 있는 삶이나 문제의 구조를 상상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하는 백 교수는 역사를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일 역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 교수의 지적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달도 뜨지 않는 이 밤 검푸른 숲속 불섭가에 작은 별빛 하나가 울고 있었어. 무척 어려운 이유로 이제 날 잊었다고들 해. 나를 부르면 차가운 몸을 이끌고 안녕 안녕 인사했지만 이젠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멀리서 애타게 전하는 내 마음은 깊고 어두운 하늘의 벽에 부딪히며 다 버리는 별똥별이 되었지. 오늘 같은 밤 하늘을 보며 기도하듯 날 찾던 아이들 모두 어른이 됐다지. 그렇다고들 했어.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밤 가장 멀리 있어도 가장 빛나고 싶던 이 조그만 몸은 갈 곳이 없으니 난 다시 홀로 허공에 남아버렸어. 이젠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멀리서 애타게 전하는 내 마음은 깊고 어두운 하늘의 벽에 부딪히며 다 버리는 별똥별이 되었지. 오늘 같은 밤 하늘을 보며 기도하듯 날 찾던 아이들 모두 어른이 됐다지. 그렇다고들 해.
했어.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밤 가장 멀리 있어도 가장 빛나고 싶던 이 조그만 몸은 갈 곳이 없으니 난 다시 홀로 허공에 남아버렸어. 루시드 폴의 명왕성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허진호님, 우토로 마을 예전에 무한도전을 통해 봤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하며 존경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한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칼럼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백 교수 칼럼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제 강제 동원과 동원 아닌 것을 구분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은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것만 부정하면 모든 역사에서 면죄부를 받을 것처럼 행동하고요. 우리는 강제 동원에 한편으로 또 집착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당시에 살아갔던 굉장히 많은 힘들게 살았던 제일조선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틀 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갖게 된다. 이게 칼럼의 요지였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 역사 논쟁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너무 한쪽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좀 귀 기울이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지도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계속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엠포스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이 추가가 돼서요. 49명이 됐는데 네. 작년 6월경에 우리나라에 엠폭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3월 13일까지만 해도 5명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44명이 4월 7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공통적으로 국내 전파 사례로 추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이제 매일 오전 10시에 신규 혹은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고요. 이제 매일 정례화한다는 건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정도로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신고 경로 그리고 해외여행의 유무 등의 상세한 발생 현황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종합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부터 유럽과 북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엠폭스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고 네. 좀 잊고 있었습니다만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언하게 된 상황인데 실제로는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반점으로 발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뾰루지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물집 잡히고 고름 생겨서 딱지가 생기고 이제 아프고 가렵고 이 두 가지를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치명률이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원래 3에서 6% 수준으로 적지 않게 좀 높은 편에 속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엠폭스의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2주에서 4주 정도 앓고 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남성 감염자가 좀 더 많은 축에 속하죠. 예. 네, 뭐 거의 9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경계는 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내용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조사 결과였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엠폭스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거 한번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작년 12월 2일에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그 학생을 차로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만취 상태라고 봐야죠. 예. 면허 치소가 0.08% 이상이니까 그 이상이고요. 검찰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던 이유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구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에 사실은 논란이 됐었어요. 몰랐다고 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떠났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뺑소니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 아동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어간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사고 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도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재판부에서 현장 검증했습니다. 배수로 높이 같은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A 씨가 최후 진술에서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매일 생각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회적으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좀 숨진 그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뭐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에도 나와서 엄벌을 요구했다고요. 네, 법관이 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버님이 입장문을 이제 읽으셨는데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말 절절한 고통이잖아요. 아이를 잃었다고 하는 거는. 저와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지금이라도 아빠라고 외치며 집에 들어올 것 같아서 책, 장난감, 사진, 침구 하나 치우지 못하고 매일 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처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고 후에 쓰러진 아이를 방치하고 떠났고 구호조차도 하지 않고 방관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저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빗물 배수로로 착각했다라는 주장이 두개골이 파괴될 정도로 밟고 지나갔고 도로면과 높이 차이가 거의 없는 빗물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저희를 2번 죽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엄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은 굉장히 큰 범죄이고 뺑소니는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인데 이것이 결합된 상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논란이 많았던 게 아이들이 보행로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됐고 보행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양방향 통행을 하도록 주민들이 뭐 사실은 민원을 냈다 그래야 되나요? 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사실 보행로를 못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교가
큰 대로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대전의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배승아 양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음주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제도 저희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로 몰다가 그러니까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km로 도로 경계선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던 배양을 치어서 숨지게 했고요. 같이 있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가는 0.108%였고 그게 대낮이었다는 게 더 문제였죠. 네. 한 12시 30분에 대전 중구 태평동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사고 난 지점까지 5.3km나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2023년 3월부터 시행됐던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으로 그러니까 경찰에 설명한 거 이런 거예요. 검찰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더라.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은 예고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던 대책을 포함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최근 부산 영도 스쿨존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지게차를 몰고 하차 작업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게차 운전자가 되겠죠. 네. 면허도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불구속 입건해서 대표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날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는 했었죠. 1.7톤 상당의 원통형 화물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에 떨어뜨려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었고요. 경사로를 따라서 160m나 굴러 내려가면서 등굣길을 덮쳤고 몸을 피하지 못한 이 초등학생이 사망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함께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 학부모도 다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원재료를 공장에 반입하려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원재료를 전봇대에 기댄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무단 적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몰고 하차 작업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한 개 차선을 막고 20여 분 동안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영도경찰서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허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도를 막고 하차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안전을 고려한 부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전봇대에 기댄 상태로 인도에 무단 적치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려운 아이들 계속 상황이죠. 옆으로 지나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학교 등교 시간에 이게 사실 벌어진 거잖아요. 사건이. 근데 그때도 뭐 소식 전해주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가 위험하다. 네.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고 전에도 꾸준히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작년 8월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나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40개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지적된 잘못된 점은 이런 겁니다. 통학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돼 있고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하는 후문 앞에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행로하고 차도를 분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선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작년 9월에 영도구청하고 경찰서에다가 이 관내 초등학교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우선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 한 개를 막고 적치를 하고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안전지도 할 수 있는 최소한 만약에 도로공사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좀 확충이 돼서 등하굣길이라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통학로가 급경사가 많고 예. 과속과 안전부족으로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가 우려되니까 사고 가능성이 높다. 구청에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 좀 해주고 경찰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나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이게 삼복도로라고 해서 좀 특이한 환경이긴 하죠. 네. 이게 언덕배기에 학교들이 있고 너무 가팔라서 60도 정도 되는데 버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농담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경사로가 높은 지대가 많고요. 중간중간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환경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경찰서 관계자가 지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약속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사건 나오면 가해자 지금 이렇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또 엄벌주의에 빠지면은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경찰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학교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싹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벌주의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김치에 이어서 삼겹살도 중국 요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본인의 SNS에 중국이 삼겹살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김치 공정을 넘은 한식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바이두의 백과사전에 삼겹살 구이를 이렇게 설명했대요. 중국의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볶음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골목마다 있는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다는데요. 삼겹살은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서경덕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겹살에 대한 정확한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같이 이렇게 파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겹살은 역사가 길다기보다는 그냥 한식을 대표하는 현대 음식인 정도로 인식하는 게 정론인데 본인들의 음식에서 유래했다고 중국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경덕 교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 같아요. 바이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도 꾸준히 항의하고 한때 바이두 측에다가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항의하니까 이 문장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황당해가지고. 아니 좀 많이 황당해가지고 제가. 말이에요. 지금 1970년대 중후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양돈 산업이 한창 이제 커갈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삼겹살 부위를 잘 안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걸 기원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삼겹살을 또 안 먹었겠어요. 삼겹살 같이 지금과 같은 요리 형태가 생긴 거는 그 이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파하고 싸먹는 거 삼겹살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오시면 저희가 한 끼 세대 대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 그러게 오면 삼겹살 요리를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최근에 또 한옥도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댓글 테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셋이라 그래서 게임 제작에 쓰이는 데이터 일체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게임 회사가 운영하는 곳에 그 한옥 에셋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문화정보원이 지난달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무료 콘텐츠로 조선시대 전통 건축물인 창원의 집, 제주 목과나 이 3D 모델 데이터랑 각종 문양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공개되고 나서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이건 우리 문화에서 이제 갈래를 쳐서 나간 거다. 현판과 문양에 한자가 있으니까 이건 한국 게 아니고 중국 문화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중국 네티즌이 창원의 집 에세이에 퇴은정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저 집에 적혀 있는 한자 세 글자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전 궁금하긴 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서경덕 교수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시아의 문화 중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삐뚤어진 애국심을 가진 일부 중국인들이 왜곡과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여론이 호도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한국의 문화를 더 발전시켜서 세계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점잖게 타일러 주십시오. 그럼요.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걸 또 막 싫어 뭐 이런 식으로만 너무 혐오적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요즘 미국 고교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파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고요? 좋던데요. 예.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 대학 입시 지원 결과와 대기자 명단이 요맘때쯤엔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낙심할 수 있는데 이걸 위로하는 파티가 유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명하여 낙방 파티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크 앞에서 학생들이 종이를 쭉 읽고 그걸 이제 파쇄기에다가 이제 종이를 이렇게 넣어서 버리는 과정인데 그 예. 넣어서 버리는 내용은 불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불합격 사실을 공개하는 낙방 파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합격하면 낙방하고 우울해하죠. 그 미국 학생들도 대학 입시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맛있는 디저트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가 10대들에게 급속하게 퍼지면서 이런 파티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좌절과 실패도 인생의 일부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정서가 10대들에게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당에 낙방의 벽이라는 벽이 있대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너는 땡땡땡 대학에 가기에 너무 섹시해 라든지 넌 너무 똑똑해서 떨어졌어 땡땡 대학으로부터 이런 메모를 붙이면서 불합격한 자신의 친구를 위로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살면서 사람이 거절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낙방 파티가 영어로 보니까 리젝트 파티, 낙방의 병은 리젝션 월. 낙방 파티는 리젝션 파티고 낙방의 병은 리젝션 월이더라고요. 이게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재기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낙방 파티를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잘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 번쯤 이런 파티가 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학생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어른보다. 네, 오늘 밤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이건희 컬렉션에서 수원 화성건설을 주도한 인물 수원부사 조심태의 초상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초상화는 그야말로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미화나 보정 없이 털 한 오라기까지 생긴 그대로 표현했다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극사실주의 기법의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초상화의 주인공 어떤 인물입니까? 수원 화성 축조의 공익군 무신 조심태라는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의 초상화를 유심히 보면 참 그림 그리는 분도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굴 전체에 천연두
자국을 잔뜩 그렸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뭐 그릴 필요가 있나? 좀 포샵 처리를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는요. 그 시대는 그런 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발의 피인데 그 선조실록 1606년 9월 1일자를 보면 되게 그 기막힌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당흥부원군 홍진이라는 분이에요. 네. 의자인데 이분이 네. 그 뭐라고 이제 사직을 청하는 상소문을 내는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에 혹이 생겨서 모양이 보기 흉한데 세월이 갈수록 더하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진이라는 분이 스스로 올린 상소에 그 실록을 쓴 사관이 한마디를 딱 더 얹는데 뭐라고 하냐면 홍진은 키가 5자도 안 되는데 5자면 150cm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코는 주먹만큼 커서 보는 사람보다 손뼉을 치며 비웃었다라고 하고 마침내 코병이 나서 출입하지 못하고 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또 실록 기자도 참 심했죠. 지금 같으면 남의 신체적 결함을 그렇게 막 그러네요. 저격을 하고 드러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기레기 소리를 좀 들을 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차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홍진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 대단한 분입니다. 한성 판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장 지냈고 그러네요. 대사원이면 뭐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 그리고 그 2조, 예조, 형조판소 그리고 판익은 부사 뭐 이런 요직을 두루 거친 분인데 그 이분이 특히나 그 임진왜란 때 선조의 그 의주 피랑길을 끝까지 수행한 공로로 해서 호성공신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당흥부원이 된 건데 그런 분이 말년에 예사롭지 않은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홍진은 뭐라 그러냐면 코끝에 구멍이 나서 곰지도 않고 아물지도 않고 열과 오한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머리도 아프고 먹는 것도 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면서 사직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코에 뾰루지 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진 주먹만이 지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 그 실록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어떤 지경인지 그림은 그려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당시 그 홍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홍진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유난히 코가 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도드라지게 그려서 그 금방 눈에 띄는데 이게 그 조선시대 초상화로 해서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네. 피부과 전문인데 이성락 박사 이제 통화를 해보고 논문을 보면 홍진의 병명을 임상학적으로는 비류로 판단한다는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코가 빨개지는 딸기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딸기코라고 얘기할 때 술 많이 마시면 딸기코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주자를 써가지고 이 딸기코를 주사비라고 하는 그런 술주자 써서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오해라 그래요. 음주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기름샘 즉 피지선의 비대증이 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냥 그 딸기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 홍진처럼 증세가 악화한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항생제라도 있어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라 그래서 이 홍진이라는 분의 괴로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설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 저격하고 뭐 비난하고 이러니까 좀 비웃고 이러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 외출 못할 정도였다고 그 정도니까요. 하니까. 폐인됐다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는요. 저 눈에 뭐 병 나거나 코에 뭐 나도 머리가 막 치근치근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염증이 크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는 게. 근데 이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화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적당히 가려주고 그러니까요. 뭐 이 아픈 것까지는 조금 좀 안 그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초상화라는 게 사실 관복을 곱게 차려입고 때 빼고 광낸 다음에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뭐 그런 초상에 남들이 손뼉을 치고 흉을 좀 볼 정도 뭐 그런 딸기코에 주먹코가 든 얼굴을 고지고대로 표현할 수가 필요가 있었을까. 또 조심태 같은 분의 어떤 천연두 자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화가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북송의 유학자인 정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초상화를 그릴 때 같은데 보면 터럭 한 오라기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그런 원칙으로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사실주의 이게 초상화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표암 강세왕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뭐 그 영락 없는 잔나비 모양의 자화상을 그려놨다. 이거는 이제 그 평론가 오주석 선생이 표현한 건데 그런 자화상을 그려놓고는 그림 한 편에 내가 몸집도 작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날 종종 얕잡아온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강세왕 본인이 그린 자화상 그 초상화를 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초상이라는 것은 달물 초자에다가 본뜬 상이잖아요. 근데 이 표암 강세왕은 참진자에다가 묘사할 사자를 써서 사진이다라고 초상화를 표현하죠.
근데 굳이 참진자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참의 어원이라는 게 차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여서 예. 이 초상화라는 것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것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임금은 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선비들의 초상화를 보면 젊은 사람 초상화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마음이 차고 뭔가 내면의 세가 좀 성숙해야지 초상화를 그리지 젊은 사람들 초상화를 안 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1713년에 숙종의 초상화 제작을 총괄한 이희명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그리는 대상의 내면 세계까지 표현하는 것을 사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의 초상화 역시 어진, 그 임금의 사진이다. 그래서 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초상화를 이렇게 극사실주의로 뭐 예를 들면 뾰루지나 네, 이런 것까지 그렇죠. 다 그려주면은 그래도 누가 이렇게 날 그려주면은 좀 멋지게 그려주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자타공인의 미남이 아니고서야 사진 그렇죠, 나온 거 보면 그렇죠. 다 싫잖아요. 뭐 자기 사진도 뭐 이렇게 잘 나왔네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얼굴 않습니까? 크기도 좀 작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그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지존 임금은 더했겠죠. 예. 그래서 단적인 예로 효성이 지극한 세종, 상왕이 된 그 아버지 태종의 어진을 그려줬는데, 근데 완성된 어진을 본 주인공 태종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당장 불살라버리라라고 이제 명을 했죠. 나랑 너무 똑같아 이겁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뭐가 이유가 태종이 있나요? 뭐라 그랬냐면 이 털 하나라도 갖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상. 예. 이 초상화는 불태우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도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하니까 당신 얼굴 좀 꼴보기 싫었다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금의 어진 정도는 일반 선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손봐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전주에 경기전에 모셔둔 태조 이성계 어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그 어진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의 어진은 그 태조 제위 때인 1390년대인데 일단 제작을 했고, 아들 때인 태종 때 조금 못살 다시 했고, 그다음에 영조 때 수리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872년에 화가 조중묵이 재모사를 했으니까 3번 정도 손을 본 건데, 네. 어진의 오른쪽 눈썹위를 자세히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예. 지름이 약 0.7에서 0.8cm 가량의 사마귀 점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전문 용어로는 모반 세포성 모반이라고 하는데, 그 이성락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 작은 혹 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조선을 개국한 분을 그 어진을 그리는데 여기 위에 조그마한 이 혹까지 그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태조 이성계 보통 임금입니까? 그 조선의 창업주고 후대 임금들의 정말 최고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거 아까 얘기했지만 3번이나 모사 수리를 거쳤지만 그 작디 작은 사마귀 하나 뽀샵 처리 안 하고 그대로 3번 다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여서 이것이야말로 결국 터럭 하늘, 그러니까 수염 하나, 털 하나 고치지 않고 그린 초상화 정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 그 어진조차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감히 어느 선비가 내 얼굴을 바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털 한 올조차 숨기지 않은 이런 초상화 기법 덕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피부과 전문의 이성락이라는 그 박사가 초상화의 얼굴에 나타난 그런 병의 흔적을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한 519점의 초상화를 분석했는데 후천적으로 얼굴에 난 점은 뭐 한 113점, 22% 정도가 됐고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연두 흉터, 아까 조심태 같은 그런 그 천연두 흉터 역력한 것이 73점이어서 한 14%고, 검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노인순 흑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한 그 23% 정도 퍼센트 정도 되고 28% 정도 되네요. 그리고 홍진의 주먹코, 딸기코 증상 뭐 이런 주사의 경우도 한 그 13점, 2.5% 정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사진처럼 그려놨는지 얼굴만 봐도 뭐 무슨 병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이분의 그 연구를 보면 무모증, 털이 없는 거, 그다음에 다모증, 털이 많은 거, 그다음에 백반증, 오타모반이라 해서 그 갈색이나 흑청색의 넓은 반점, 얼굴에 생기는 그런 점, 그다음에 피부 홍반 루푸스, 희귀병이죠. 그리고 칼자국 모양의 국소, 경피증 같은 그런 희귀 질환도 포착이 됐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 강경화 말기임을 말해주는 흑색 황달 이런 것도 그 9명의 그 이 초상화에서 보였고, 그다음에 사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실명의 케이스 이런 것들도 그 이 초상화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병이 있어서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초상화에도 그냥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뭐 극사실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문신 신홍주 같은 분의 초상화는 사진을 능가하는데요. 이 초상화를 보면 왼쪽 코 입술 주름에서 아주 작은 혹 이게 또 그렸어요. 예.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수염이 빼곡한데 그 수염 속에 있는 더 작은 점. 아니 돋보기 혹시 그림 그릴 때 돋보기가 좀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주인공 코앞에 가고 그러니까요. 확대경 들이대고 관찰해 가면서 그린 것 같다. 뭐 냄새까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가 잘 보아온 추사 김정희의 그 초상화 있잖아요. 네. 그걸 봐도 뺨과 코에 이렇게 천연두가 살짝 스치고 지나간 흔적까지 그랬다라고 우리가 새삼스럽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추사도 천연두 흔적이 있었다는 건 정말 몰랐네요. 살짝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천연두 흔적 지나가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코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남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세 발에 피고 서직수라는 분의 초상화를 보면 그 이분의 초상화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당대 최고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몸을 그렸고 그 얼굴은 초상화의 대가였던 이명기라는 분이 분담해서 그렸습니다. 네. 근데 이 초상화의 피부 노화에 따른 검버섯 이것도 막 10여 개 정도 그렸는데 그건 양념이고 왼쪽 뺨을 자세히 보면 이른바 그 색소 모반이라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증식해서 발생한 점 이걸 3개를 표현했는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 한 점을 보면 그 점에서 비집고 나온 털 오락이 3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모공에서 나온 털 새오라기를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이걸 일종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확대경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상 얼굴을 보면 희귀병 이런 것도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초대 규장각 제약을 지낸 그런 서명흥이라는 분의 초상을 보면 오른쪽 눈가에 이렇게 이른바 오타모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왼쪽 턱관절 부위나 귀에 보면 털모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오타모반이 뭡니까? 아시아인에게 나타나는 몽골 반점의 유형인데요. 이게 엉덩이에 나면은 그냥 몽골 반점처럼 없어지는데 얼굴 등에 나타나는 그런 몽골 반점의 유형인 오타모반은 안 없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점처럼 푸른색으로 이렇게. 1939년에 일본 의사 오타 마사오가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는데 그러나 이걸 보면 그보다 150년 가까이 앞선 1781년에 그려진 조선의 초상화에 이미 오타모반이 보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문신 송창명의 초상화를 보면 백반증을 앓고 있다라는 증거가 포착이 됐는데 정상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색소가 번지고 흰색 피부가 되기를 반복하면서 이 병변이 좀 커지는 하얗게 변하는 그런 병변을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피부과 전문인 아까 얘기했던 이성락 박사가 이 송창명 초상화의 백반증을 논문을 써가지고 1982년에 독일 피부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 초상화가 백반증에 관련된 세계 최초의 그림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청춘의 상징 여드름 자국 이것도 초상화에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드름 자국하고 천연두 흔적은 잘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피부과 전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영의정을 지낸 서매수라는 분의 초상을 보면 천연두 자국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심한 여드름 자국이면 알 수 있다라는 건데 흉터가 코를 중심으로 해서 마른 목골 안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드름과 관련된 그 피부의 기름샘, 피지선이 코와 입 주변에 이렇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은 여드름 병변의 교과서적인 분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표암 강세왕 아까 얘기했던 강세왕의 맏아들 강인의 초상을 보면 강세왕과 너무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데 그 정도로 닮았는데 그래서 초상화가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강인의 초상을 보면 심한 여드름 자국이 또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에도 뭐 다 청춘이니까 그때도 여드름이면 뭐 젊은 청춘들한테 고민거리겠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조의 의주 몽진길에 수행한 공로로 호성공신이 된 내시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김세진이라는 그런 분의 초상화라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하는데요. 확정은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수염이 표현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내시의 초상화라고 보고 호성공신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 호성공신 중에 내시였던 그런 김세신의 초상화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반대로 털이 얼굴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북한 담호증에 걸린 그런 유복명이라는 분의 초상화도 눈길을 끕니다.
아까 경변에 걸린 분 초상화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그 영조 때 공신인 오명항이라는 분의 초상화인데 이 오명항이라는 분은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역임하는데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1728년에 나는 이인자의 난이 있어요. 예. 그걸 극적으로 진압한 공로로 해서 공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의정에 바로 오르는데 6개월 뒤에 사망을 해요. 근데 그런 그 오명항을 그린 초상화가 일본 덴리대 도서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박물관에 하나 있고 그래서 2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예. 같은 해 그려졌습니까? 1728년에. 그런데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은 이인자의 난 진압으로 공신이 되면서 그린 공신상이고 델리대 도서관 소장품은 6개월 뒤에 사망하기 직전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럼 병이 진행된 상태를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개월 간격이죠. 예. 이 같은 해 같은 인물을 그린 초상화를 보면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예. 공신자기를 받고 그린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은 안색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천연두 자국이 있고 황달기가 좀 보이긴 하지만 얼굴색이 검게 변하진 않았는데 네. 델리대 도서관 소장품은 얼굴이 완전히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그 나옵니다. 우리 간 나빠지면 얼굴 검은색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신상을 그릴 때는 강경변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강경변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초상을 한번 다시 그린 다음에 곧바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색 황달 때문에 네. 천연두자국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됐지만 네. 그 영광도 잠시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어떤 한 인물의 극적인 1728년 한 해가 이 두 초상화에 기록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조금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초상화로 그리는 경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너무 그 얼굴이 안 좋은 그런 것들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떤 그 형주판서를 지낸 홍직필이라는 분의 초상화를 보면 피부 홍반 루푸스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적이 역력해요. 그래서 뭐 되게 그 지금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 게다가 또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도록 네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방이란 분 형주 호조 공조판서를 지낸 분인데 이분의 초상화가 6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보면 이마 부위에 6점 모두가 칼에 베인 것 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의학 용어로는 칼자국 모양의 국소 경피증이라고 하는데요. 섬유 조직이 신축성을 잃어가는 증세다라는 건데 공피증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런 상처쯤은 그냥 지우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시방 초상화를 6점 그렸는데 6점 모두에서 그 상처를 예외 없이 그렸거든요. 예. 안 빼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이괄에 난 진압으로 해서 공신이 된 분 이분은 또 뭐 장만인데 검은 안대를 한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군중에서 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중에서 눈병을 알아서 실명을 했어요. 바로 이제 공신 책록이 됐기 때문에 실명한 상태에서 그냥 그리기는 흉하니까 아마 안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조시대 명재상인 최재공 또 경술국지 때 순국한 우국지사 황현 이런 분들은 또 사시로 그렸는데 이 초상화 특히 황현 초상화는 그 구한말에 어진화가 했던 최용신이 그 황현의 생전 사진을 가지고 그렸거든요. 그 태조 이성계부터 우국지사 황현까지 500년 동안 초상화의 극사실주의 기법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한말 어진화가 했던 최용신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기조 전통을 500년 내내 지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지 않으면 이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의 사진보다 더 사진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많이 좀 사라져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많이 꽤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